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건 지금도 제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 귀에는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제 가슴은 서서히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상한 기미는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땐 신문 기사 한 번 보면 웬만한 내용은 줄줄 외우고 장부 정리도 빈틈없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선 깜빡하거나 식사 중에 숟가락을 놓고 한참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셨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제 이름을 부르다가도 저기, 누구더라? 하며 말끝을 흐릴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와서 할아버지 하고 달려드는데 남편은 멀뚱히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우리 손주잖아 하고 말하니 그제야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게 그냥 건망증이 아니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 함께 땀 흘리며 일군 집,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저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제 앞에서조차 때로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마다 제 존재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곧 우리 가정을 갈라놓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제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 남편을 모시는 날 저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손의 주인은 이미 반쯤 제 곁을 떠난 사람 같았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설 때 남편은 낯설고 커다란 건물을 멀뚱히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여보, 잠깐만 있어요. 내가 자주 올게요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뿌리치듯 놓고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켰을 때 텅 빈 공간이 제 마음을 덮쳤습니다. 늘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는 덩그러니 비어 있었고 안경만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습관처럼 두 사람 분의 수저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 분만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저를 치우다 말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는 자주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정한 말 속에 숨어있는 다른 속셈을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맡기고 난 뒤 집은 더 이상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늘 먼저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리던 남편의 손길이 사라지자 그 작은 소리마저 그리워졌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다 보면 자꾸만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누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가 비어 있으니 밥맛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잘 있나요? 오늘은 제 이름을 기억했나요?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분이 가라앉아 계셨어요. 식사는 잘하시는데 말씀이 줄어드셨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유독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었지만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를 챙기는 듯 보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자며 함께 마트에 가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라도 자주 올게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효부처럼 다가와 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자주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집에서만 계시려니 답답해하세요.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주변에서도 장사 한번 해보라고들 하시거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친정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다니 좋은 일이 아닌가 싶었고 솔직히 말해 그때는 제 신경이 온통 남편에게 쏠려 있었으니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엄마가 음식점을 열어요. 작은 가게지만 준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도 꼭 와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며느리 친정 엄마가 장사 시작한다니 축하해드려야지.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며느리와 함께 간 음식점은 생각보다 번듯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고 안에는 손님들이 오갈 자리도 넉넉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따끈한 국밥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그저 참 부지런하시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연신 어머니, 맛있죠? 엄마 손맛이 정말 좋아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장사 잘 되면 좋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며느리의 성의를 고맙게 생각했고 며느리 친정엄마의 노고가 대단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점의 화려한 간판 뒤에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금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유난히 밝은 얼굴로 저를 챙기며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어머니,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흔들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좋은 일인데 괜히 의심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음식점을 다녀온 이후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자주 챙겼습니다. 겉보기에는 효심 깊은 며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저는 가끔 묘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며느리가 저에게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작은 가게 하나 차리려면 몇 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대출 이자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며 웃는 모습이 어쩐지 제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모든 돈이 많이 드는 세상이니 그냥 흘려듣는 척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잘 오지도 않던 며느리가 요즘은 틈만 나면 전화를 걸고 제가 필요하지 않아도 굳이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이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집안이 조용해졌고 그 정막 속에서 며느리의 말투나 행동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음식점을 다녀왔던 날도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멀쩡한 인테리어, 반짝이는 새 식기들, 넉넉하게 마련된 테이블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이 작은 가게라기엔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문을 열 수 있었을까? 저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괜히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괜히 사이가 틀어질까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묻어둔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 즈음 저는 동네 부동산에 잠깐 들렀습니다. 집 주변 시세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나중에라도 집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올까 싶어 알아두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꾸만 앞섰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예전부터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장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담보대출 나간 거 잘 쓰고 계시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사장님 얼굴을 바라보다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대출이요? 그 순간 사장님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치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듯한 눈치였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어머님 댁 담보로 얼마 전 대출이 나갔잖아요. 혹시 다른 데서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요동치며 목구멍이 바짝 말라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모르셨군요. 제가 잘못 알았나 했는데 분명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은행에서 서류 처리가 다 끝나고 제 쪽에도 확인이 들어왔거든요. 그 말을 듣자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아들, 며느리,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인가?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얼마짜리 대출이었습니까?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선 감당하시기 어려운 돈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족분들이 다 알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발밑 땅이 꺼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다녀왔던 음식점이 떠올랐습니다. 번듯한 간판, 넉넉한 테이블, 새로 맞춘 듯한 집기들. 그 모든 게 단숨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 돈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식점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며느리의 웃음, 어머니 자주 와주세요라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 앞에서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 대출 정확히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죠. 은행에서 처리한 일이니 자세한 건 은행 쪽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중요한 일을 가족분들이랑 상의도 없이 진행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햇살이 환히 내리쬐는데도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을 담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다정했던 말투가 떠오를수록 그게 모두 가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하다 여겼던 말투도 이제는 하나하나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전과 다름없이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엄마 가게에서 행사 준비해요. 어머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같으면 그래, 가야지 하고 흔쾌히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목소리가 제 뜻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짧게만 대답하고 저는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며느리의 얼굴과 부동산 사장의 말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데우던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금세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지, 며느리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가게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듯 태연하게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가게가 자리가 좋아서 손님이 벌써 꽤 많아요. 대출 갚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대출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멀리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 되면 좋지. 겨우 그 말만 하고는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점에서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 낮에 아무렇지 않게 대출 이야기를 꺼내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이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집을 담보로 잡은 건데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니야. 다음 날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저는 바구니를 받아들며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한 얼굴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저를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짧게 인사만 하고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조만간 좋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라면 고마워했을 말인데 이제는 모든 말이 제게는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이 나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게 누구 짓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며느리가 다녀간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했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담보대출 꽤 큰 금액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믿으려 해도 음식점과 대출 이야기가 맞물리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너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있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이 나갔다고. 나는 도장 찍은 적도 없고 은행에 간 적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제 말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묘한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아들을 다그치면 오히려 제 불안이 더 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밤도 결국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저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 수상하시죠?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아들은 끝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아들의 말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저 너만 믿겠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아들이었지만 제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분명히 며느리와 관련된 일을 파악하고 있을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제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음식점을 자랑하며 저를 초대하고 집에 와서는 살뜰히 챙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제게는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들의 말만 되뇌었습니다. 지켜보라 했으니 나는 잠자코 기다리자.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뒤에서 조용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서류를 모으고 며느리를 법정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은 뒤로 저는 일부러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신메뉴를 준비했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하루하루 정신이 없어요. 같은 말들을 내뱉으며 바쁘다는 티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그저 듣는 척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그 가게가 우리 집을 담보로 세운 대출금으로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아니?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은 그 무렵부터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오니? 라고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일 좀 보느라요. 걱정 마세요.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이 며느리 몰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 없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듯 점점 더 천연덕스러워졌습니다. 음식점 개업 몇 달이 지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며느리는 가끔 친정엄마와 함께 웃는 얼굴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없어요. 이 가게는 분명 대박 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웃음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 즈음 아들은 동생들과도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지만 밤늦게 작은 방에 모여 앉아서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놓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대출 신청 서류에 아내 이름이 들어가 있더군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결국 며느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이제 거의 드러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당시 아들은 철저히 저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장을 봐주며 평안한 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 앞에서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저를 향해 어머니, 이게 다 가족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는 더 이상 칭찬이나 감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커다란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족들은 하나둘씩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웃고 떠들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녀를 법정으로 세울 서류와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은 나날이 손님이 늘어나고 친정엄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장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신문사에서 맛집 취재도 나왔어요. 우리 가게가 곧 동네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바탕이 제 집을 담보로 세운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덧없고 허망하게만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럴수록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괜히 티를 낼까봐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이나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오후 며느리가 음식점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들과 경찰이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태연한 얼굴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손님이신가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박지연 씨 맞으시죠?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국자까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마저 술렁이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친정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신분증을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가족 명의의 집을 담보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본인 친정 식당 운영에 사용하셨죠.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가게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집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일이 진행됐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음식점에서 천연덕스럽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위에 이제는 당황과 두려움이 겹쳐져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며칠 뒤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들과 가족들은 하나둘 법정을 준비했고 며느리는 변호사를 구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은행 기록, 서류, 증언들이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눈치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며느리를 믿은 게 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난 게 다행이다. 내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이 송두리째 넘어갈 뻔했는데 적어도 그건 막을 수 있었으니 며느리가 경찰에 연행된 후 가족들의 일상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안으로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은 제 가슴을 다시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첫 공판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법정을 바라보니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천연덕스럽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창백하게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지는 않았지만 굳은 얼굴빛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을 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친정 모친의 음식점 운영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안 형편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혼자 결정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얄팍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주먹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차분히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할 당시 사용한 서류와 은행 기록입니다. 이 자금이 곧바로 피고인의 친정 모친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뿐 아니라 그녀의 친정 엄마까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엄마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돈으로 가게를 연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장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판사의 물음은 냉정했습니다. 가게 계약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자금이 입금된 직후 가게 설비비와 임대료로 바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정말 모르셨다고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며느리 친정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알면서도 눈 감아버린 거구나. 딸을 돕고 싶다는 명목으로 우리 가정을 짓밟는 일을 방조한 거구나.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눈물로 호소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애썼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은행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사장의 증언까지 모두 그녀들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쥔 채 울부짖었고 친정엄마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동정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지켜온 집과 가정이 이렇게까지 흔들려야 했던 지난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며느리에 대한 미련조차 남지 않았다는 듯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며느리는 결국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빈자리는 오히려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주는 씁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묵묵히 앉아 밥을 먹고 숟가락을 놓으면 긴 한숨만 내쉬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데 며느리인데 저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마음 한켠에선 안쓰러움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교도소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직 미련이 남아 며느리를 용서하려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며느리는 전과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던 얼굴은 흔적도 없고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같이 갈 수 없어.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들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사이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널 아내로 둘 수 없어.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고 가족을 속인 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며느리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흐느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요. 나도 잘해보려 했던 건데. 하지만 아들은 자리에 앉은 채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교도관의 말이 들리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와 이혼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내 마음속에서 맴돌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라도 끊어내는 게 잘한 일이야. 그래야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함께 살던 모습, 함께 밥상을 나누던 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 내 남편이 없는 지금 내 삶에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건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저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았지만 아들이 돌아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는 재판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딸이 해주는 돈으로 가게를 연 것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차분히 내민 증거들은 그녀의 말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액, 곧바로 빠져나간 가게 임대료와 설비비, 계약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녀가 단순히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딸이 가족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방조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아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도 있었습니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결국 이런 결과를 부른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을 담보로 잡는 일을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 후 동네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도 감옥 갔다더라. 친정엄마까지 같이 들어갔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제 귀에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시선들이 따라오는 듯했고 오랜 이웃조차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소문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덮기 위해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다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어떠니? 그래도 내 아내였는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혼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 집안과 며느리, 그리고 그 친정까지 얽힌 이 불행한 인연이 법정의 판결과 함께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는 것을. 밤이 되면 저는 혼자 남편의 빈 안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온전히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저 상상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편은 요양원에 있고 아들은 홀로 상처를 껴안은 채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다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무너질 수 없다. 남은 가족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아들이 버틸 수 있도록 내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친정엄마의 일은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이제는 제 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와 친정엄마가 각각 형을 선고받은 뒤 집안에는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함이 아니라 깊은 허무와 씁쓸함이 남긴 고요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요양원에 발걸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삶의 절반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으니까요. 늦은 오후 작은 꽃다발을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지만 잠시나마 저를 알아보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눈물처럼 제 마음에 번져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없는 사이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알면 마음 아플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남편이 모든 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천천히 지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자기 친정엄마 가게를 차렸죠. 처음엔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됐어요. 결국 법정에 서게 됐고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려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제 손을 꼭 쥔 힘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 작은 힘이 마치 다 알고 있다, 괜찮다 하고 말해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걱정 마세요. 아들이 굳게 마음먹고 며느리와 이혼을 결정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우리 가족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창밖에는 늦은 햇살이 들고 있었습니다. 창가를 스치는 노을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자 순간적으로 젊었을 적 함께 살아온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망도 후회도 내려놓고 남은 시간은 우리 아들과 남편,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남편은 끝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결심을 받아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늘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남편이 그날따라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순간적으로 제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지내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이름을 기억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가 전혀 모를 줄 알았던 사람의 안부를 물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눈물이 고였고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을 기다리듯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처가댁 어른은 밥은 잘 드시나?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정엄마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 가정을 뒤흔들었던 일, 결국 법정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무너져 내리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그들을 가족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건 이전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잘 지내. 다들 괜찮아.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네. 다들 잘 지낸다니.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저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자. 당신은 그저 평온하게 지금처럼만 계시면 돼. 그날 요양원을 나오며 저는 오랫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기억 저편에서 불쑥 꺼낸 며느리와 친정엄마의 이름은 저에게 남은 상처를 다시 건드렸지만 동시에 깨닫게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용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가 끝까지 미워한다 해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돌아오진 않으니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요양원에서 들었던 남편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잘 지내나? 처가댁 어른은 밥은 잘 드시나?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제 가슴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들을 가족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었고 친정엄마 역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라났습니다. 왜 아직도 내 남편 눈에는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무렵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에 앉아 차를 나누던 중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남편분도 그렇고 며느리 일도 그렇고. 저는 차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등을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도 치매 걸린 아버지는 아직도 그 사람들 안부를 묻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이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나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 가게 주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문은 다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속상한 건 말로 다 못하죠. 그래도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어느새 내가 버텨야 한다는 다짐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낡은 안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남편이 했던 말을 속으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다들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그 말은 제게 씁쓸한 위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은 결코 다행스럽지 않았지만 그 말만큼은 남편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저는 차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중이었는데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많이 내려앉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제 물음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디? 아들은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처가댁 어른은 잘 지내냐고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했던 질문을 아들에게도 했다는 걸 알자 제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도 그 사람들을 좋은 가족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들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들으신다면 더 괴로워하시겠죠. 어머니도 더 이상 혼자서 짐을 지고 계시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결연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감당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버팁니다. 며느리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키는 게 제 몫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지켜준 건 부모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부모를 지키겠다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굳이 말로 다 꺼내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적어도 이 아들과만큼은 같은 기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엄마가 법정에서 형을 받고 난 뒤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도 차츰 잦아들었고 동네의 시선도 조금은 옅어졌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남은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꽃다발을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작은 국화꽃을 사서 들고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는 듯 눈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미소 하나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남편 손을 잡은 채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지난번에 며느리 안부 물었었지요. 그리고 처가댁 어른도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나 싶어서.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와는 이제 인연이 끝났습니다. 아들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듣기엔 마음 아플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을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 대신 그 힘으로 대답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른이 다 됐습니다. 힘든 일 다 겪고 나더니 내가 지켜주려 했던 아이가 이젠 나와 당신을 지키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의 눈가에 순간적으로 물기가 고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큼은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남편 눈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 아들만 믿고 갑시다. 지난 일들은 다 흘려보내고 남은 날들은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햇살이 더 짙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난 상처를 덮고 새 계절로 나아가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랫동안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에 다녀온 지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이 먼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호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이 순간순간 또렷해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드님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고 어머님이 오셨던 날에 대화 내용도 부분적으로 떠올리셨습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가족분들이 꾸준히 찾아와 주신 덕분도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제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벅차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데. 아들은 잠시 말을 잃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우리의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소풍 갔을 때 활짝 웃던 얼굴, 집 앞에서 나란히 서 있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아득한 추억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들은 소식 덕분에 다시금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내야지. 그동안 상처와 분노로만 채워졌던 내 마음을 이제는 다시 사랑으로 채워야겠다. 며칠 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에게서 들었던 좋은 소식이 꿈이 아니길, 제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니길 바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니 예전보다 한결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신문을 읽으려 애쓰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또렷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그 말에 제 무릎이 힘이 풀리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 나를 알아봤어? 남편은 어린